또 이제 날카롭게 분석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왜 이렇게 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왜 예측치는 틀렸는지, 앞으로 하이닉스와는 또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사실 뭐 증권 시장이나 오늘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이슈가 된 게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그것 때문에 또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은데 오후 되면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전자 주주가 사실 우리 국민 중에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주신데 오늘 이렇게 밀린 거고 또 불황을 좀 느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날 박사님 와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이 크고 관심도 굉장히 높을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질문 들어갈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값의 갭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뭐 컨센서스는 한 3조 중후반 정도. 4조 넘게 나온 데들도 4.4까지 네. 그리고 시장의 기대는 이제 4조 후반까지 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 나온 건 이제 3조가 안 됐단 말이죠.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원래 기대를 안 했어가지고 오. 제가 사실은 작년 중반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전망, 그러니까 당시의 전망, 그러니까 올해 전망을 좀 자료를 좀 작성을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업 실적은 1분기나 돼야 좀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게 그런 이제 흑자라는 표현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들, 그래서 4분기까지 여전히 어려울 거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었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어차피 반도체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뭐 연간으로도 되게 안 좋았던 것도 반도체가 그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던 반도체가 뭐 적자로 가버렸으니까 그 상황이 됐던 건데, 네. 4분기까지도 가격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여전히 적자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모바일도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최근에. 가전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4분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아마도 기대를 좀 했던 부분들은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어요. 작년 한 2분기, 3분기 되면서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주로 우리가 이제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 전환하긴 했는데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정도인 거지. 이전에 저희들 뭐 1년 반 전 이 정도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흑자는 여전히 지속될 거지만 그래도 바닥은 확인했다 정도였었는데 아마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에 조금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상승했지만 그건 이제 방향이 틀었다는 정도?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투자자를 궁금해하는 건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전자여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이 거의 다 방향은 우상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를 좀 해석할 때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박사님? 일단 저희들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발표한 게 바닥일 거고요. 네.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일단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게 1분기부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겠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한 3월이나 4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여전히 가격이 실적에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못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1분기도 기대치는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 정도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 네. 이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도 같이 전환할지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상 삼성전자보다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2분기로 넘어가서 흑자 전환이 될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네. 어쨌든 1분기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 피부로 좀 느껴지는 시점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가격이 상승이 계속 지속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 개선이 계속 연달아 분기별 실적이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계속 좋아진 실적. 그 다음에 전년도가 굉장히 나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도 이제 2분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년 대비로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겠죠. 일단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작년이 바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네. 올해는 작년보다 좋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일단 기대하기로는 올해보다 좋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들이 이제 작년에 그렇게 실력이 안 좋았던 것들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사의 관계자들한테도 넌지시 얘기는 했습니다.
2023년이 바닥이 될 것 같다. 근데 전제 조건은 당신들이 재고를 줄여야 되고 감산을 해야 되고 설비 투자를 줄여야 돼. 절반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대부분 메모리 3사가 다 설비 투자 반 정도를 줄였고 네. 감산에 다 동참을 했죠. 삼성전자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은 안 하려는 뉘앙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작년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대부분 다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했던 것 같고요. 네. 이 흐름이 2025년까지도 가려면은 올해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설비 투자를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2025년에 더 좋아질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게 네. 모든 기업들이 동참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과 미국, 대만, TSMC까지는 다 동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동참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2019년 1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분기별로 이제 지역별, 뭐 국가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비 투자 보시면 자 한국 보시면은 설비 투자가 마지막 부분에 내려오면서 분명히 꺾이고 있는 게 보이죠. 내려오기 굉장히 지금 마우스가 불안전한데 그리고 보면은 대만도 늘어나고 3분기 연속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고 있고요. 저 흐릿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제일 오른쪽 끝 부분이 자, 가장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피크를 찍고 막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한국, 대만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보시면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죠. 끝으로 가면서 높아졌는데요? 피크가 쌍봉 같이 하면서 전 고점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감산과 설비 투자 축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격 상승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기업들이 보다 보니까 특히 대만도 같이 보다 보니까 중국은 페어플레이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페어플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중국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라서 아마도 올해 설비 투자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황기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변수가 생기는 거죠.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기대치기는 보통 한 호황기가 가면 그래도 2년은 가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좋을 거라 보고는 있지만 이제 설비 투자를 또 올해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생각보다 호황기가 짧게 끝나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요게 하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짧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중국의 경제 현황이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굉장히 강한 규제 칼날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정도의 설비 투자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궁금해요. 일단은 수요가 받침이 되고 있고요. 내수용 수요가 우리가 충분한 사실은 건가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대부분 반도체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셋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아이폰을 사든 삼성에서 뭐 TV를 만들든 휴대폰을 만들든 물론 삼성 스마트폰은 베트남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전이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PC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레거시 공정들 많이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것들은 최종 세트는 대부분 다 중국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중에서 약간 아주 최첨단은 못 만들죠. 네. 그렇지만 28나노보다 더 큰 디자인 룰의 제품도 아직 여전히 많기 때문에 또 비메모리 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자체 현재 기술력 가지고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생산 능력을 늘려도 수요를 다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렇게 과감하게 할 수. 그러니까 중국은 애초부터 반도체 수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하다 의존도를 좀 줄여서 자체 자급자족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가격에 상관없이 설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요인인 거고.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의 시장을 일부를 뺏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결국에는 중국의 상당 부분의 최종 수요가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지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을 지어야 수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자유롭게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지은 건데 이제 중국에 이렇게 설비 투자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중국 내수 자체에 있던 우리의 고객을 빼앗기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점유율에 대한 걱정을 하기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 와중에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뭐 어떤 뭐 지정학적인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 여기 갖고 일단
기술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첨단 제품들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메모리에 뭐 모바일에 들어간 들은 굉장히 첨단 제품 3나노, 5나노를 사용하지만 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한 75% 정도 되고 비메모리 중에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디자인 룰의 제품들이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아예 생산을 안 한 제품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이나 뭐 대만 기업들이나 일본 기업 관심이 없는 영역이 굉장히 시간 규모는 더 큰 거죠. 근데 중국 그쪽으로 하겠다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첨단 쪽은 사실은 경쟁 자체가 아직은 되지 않는 구도이지만 네. 이쪽의 볼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결국 반도체의 업황이 업사이클로 변곡점은 나왔는데 그 지속 기간을 결정한 건 올해 설비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국의 설비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오버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설비 투자를 좀 과하게 따라가야 될 상황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호황의 사이클이 좀 짧아질 거에 대한 변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장에 사실 이번 업사이클이 한 6개 분기, 한 1년 6개월 혹은 뭐 8개 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건데 그게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4, 5개 분기 정도 내년 그래도 2025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분기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까? 더 짧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닥 막 지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분기별로 전분기보다 실적 좋아질 걸 말씀드렸고 네. 이제 원래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 같은 그 부품 중간재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가 피크이기 때문에 1, 2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분기보다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그런 것들 결정하는 것들이 올해 설비 투자에 따라서 내년도 업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피크가 올해 올 거냐 내년 상반기까지도 피크가 여전히 존재할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인 거지. 네. 그때 실적조차도 사실은 무슨 무지하게 나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제가 아까 좀 놓쳐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미스 난 거는 결국은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도 미스가 나고 삼성전자도 좀 충격적으로 어닝 쇼크를 발표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폭이 시장보다는 더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격이 분명 상승을 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나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레벨을 살펴보면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기업들의 돈을 벌 수 없는 레벨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은 시그널들을 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시황을 매번 다루면서 디램 가격, 랜드 가격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충분히 이상으로 올라와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양.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오는 게 3, 4월 쪽으로 제가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사실은 요 가격이란 거는 계속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계속 받는 피인 거잖아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할 때 피 때문에 이거를 에스티메이시 틀리기가 매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금융권에 있는 저희 관점에서는 그러한 추정치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데 사실 이번 그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해서 증권사에 저도 재직 중인 입장이 네네.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건 과거보다도 펀더멘털의 개선을 시장에 반영한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를 보면 긍정적 그렇죠. 애널리스트조차도 시장에서 낙관 편향이 너무 빠르게 반영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전체 흐름 자체가 너무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과하고 그 과정에 좀 긍정 편향이 이제 많이 꽂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상단의 HBM 같은 것들이 Q에 대한 수량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기대가 끼어 있다 보니까 추정값의 갭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물론 뭐 애널리스트의 관점이 다르고 시장 참여자의 관점이 다르고 박사님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 거냐면 삼전이 이렇게 미스가 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이게 1분기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잠깐 뭐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미스가 나온 건지 이번 분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들, 뭐 한국 기업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에는 아직 덜 반영이 된 거라서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수요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비트 그로스를 말하는 게 맞거든요. 네. 금액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좋다 나쁘다고 할 땐 비트 그로스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D램이나 낸드 비트 그로스를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자 폭이 클 때조차도 플러스란 말이죠. 두 자릿수 정도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수요에 대한 기대치가 등장을 했어요. AI라는 게. 이게 그러면은 비트 그로스가 15%인가 30%로 갈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라는 것들은 계속 이미 적자가 나고 있지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네. 이 기울기를 바꿀 만큼의 물량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못하냐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 전체 근데 기울기를 확 높아질 수는 없다고 보는 이유는 깎아먹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휴대폰 거의 늘지 않고 있죠. 아, 휴대폰, PC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디램이나 랜드의 수요를 고성장에 이끌었던 품목들이 지금은 다 쇠락기로 돌아서 있고 네. 요거를 대신해 주는 게 일단 몇 년 전까지는 서버야. 데이터 센터의 서버였던 네. 거고 걔가 좀 주춤하니까 이제는 AI 쪽에 받치고 있는 건데 그나마 새로운 수요가 그냥 빠르게 가니까 이전에 마이너스 되는 걸 보충해 주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기존에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얘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아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먼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반도체 업사이클 중에 정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만한 것이 2017년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대량 발주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완전 슈퍼 사이클 오면서 삼성전자가 완전 레벨업했던 게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이클도 2025년 그리고 그 뒤로 본다면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배경하에 삼성전자가 완전 레벨업 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히 호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 기회가 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건 시장에서 너무 앞서간 기대고 과거의 사이클 패턴에 갇혀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은? 저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출 전체에서 네. 지금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들, 네. HBM 같은 HBM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차지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그렇다 보면 기업 실적에는 결국에는 이 일부분이 얘가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대세를 뭐 더블업 한다든지 점프할 만큼의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을 계속 줄 수는 있고 기존의 시장이 쇠퇴 같은 거를 막아주면서 플러스로 우상향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여기서 갑자기 뭐 2배, 3배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오히려 산업을 깊게 보시는 분들 이런 약간 객관적인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금융권에서 아무래도 이런 뭔가 긍정적인 시나리오, 성장의 시나리오 많이 입히다 보니까 그게 내러티브가 되고 또 약간 주가가 선반영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네. 18년에 빅사이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사실은 그때 제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사실 3프로 TV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때 비트 그로스가 좋지 않았어요. 전보다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했던 거거든요. 네. 자, 비트 그로스 수요는 그냥 그다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공급이 부족했다는 얘기인 거죠. 공급이 부족했던 이유는 한 4년 정도 설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던 그 앞에 4년이 있었습니다. 그 4년이 왜 생겼느냐? 그 앞에 2012년, 14년 사이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는 엘피다를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는데 마이크론이 그때 현금산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인텔하고 합작을 깨면서 뱉어내야 될 돈도 굉장히 많았었고 자체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인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할부로 냈잖아요. 그나마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설비 투자 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 4년 정도 거의 비수기라고 해야 되죠. 침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이 갑자기 생겼던 거죠. 2017년, 18년.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던 거지. 수요가 그때도 데이터 센터 요인이 있었지만 비트 그로스로 보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삼전 실적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업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느냐, 삼성전자만의 이슈냐, 뭐 이런 추측들을 더 많이들 하고 계신데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삼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회가 왔는데 삼전은 기술이 안 된다.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그 CES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장인지 어쨌든 나와가지고 박노정 사장님 직접 인터뷰하셨죠. 네, 그 우리는 삼성전자 뭐 점유율이랑 신경 안 쓴다. 거의 삼성전자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건 HBM으로 한정할 네, 때 자신감이 한정할 있죠. 때 얘기죠. HBM을 한정할 그러면은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삼성전자 오늘 2%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1% 올랐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하이닉스의 그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사실 HBM 시장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자신을 가질 만한 분명히 뭐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앞서 있고 시장 1위이고 그래서
사실 고부가 마치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이닉스가 전체 매출 중에서 HBM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빠르게 높여갈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 좀 복잡하잖아요. 낸드 비중도 많고 파운더리 비중도 있고 또 시스템 IC 비중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HBM은 자체가 줄 수 있는 영향이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작은 거죠. 모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산업을 깊게 보시지만 산업을 바라보시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과의 그런 호흡 이런 것도 혹시 같이 보시긴 하십니까? 저는 가급적 주식은 안 봅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보시죠. 왜냐하면 네. 분석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저보다 일단 증권사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요즘은 공감을 해요. 옛날엔 공감 잘 안 했는데 저는 실적은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실적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실적과 주가가 따라가죠. 동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예측을 포기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저는 둘 다 보는 분들에게도 늘 존경하는 면이 있고 순수하게 산업만 보신 분들도 또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게 가격을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긍정 편향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편향성이 좀 많이 생겨서 생기지. 산업만 순수하게 보시는 게 저는 사실 더 담백하고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박사님 관점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올해 한 4분기 정도의 피크가 오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거기 상반기까지도 옮겨져서 익스텐션 될 수도 상반기까지 있다. 확장이 있을 수 있다 정도군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펀드멘탈의 피크가 어딘지 알면 저희 시장에서는 주가 피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추정은 가능하거든요. 1년 안에 다시 침체 이런 얘기가 올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가는 장인 거네요. 펀드멘탈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턴어라운드는 하지만 주가가 미리 튀었고 턴어라운드를 어디까지 얼만큼 할지가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폭이 얼마나 그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실적으로 원래 우리가 시장에 있었던 기대감을 확실히 좀 낮춰야 된다. 혹은 이번에는 조금 헛발 디뎠지만 그래도 그 기대치는 쭉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유지가 된다. 그런데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실적보다도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 따로 노는 이유는 결국은 주가라는 건 가격이잖아요. 네. 프라이싱은 결국에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자금의 수요라는 것들은 자금 흐름인데 대부분 외국인의 흐름이라든가 기관의 흐름인 거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올 거냐의 문제는 결국 금리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서 미국의 금리가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높은 고공행진했던 것들이 사실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올해 분터는 이제 하락 시작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건 저는 긍정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 건데 근데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반영이 끝난 거냐 아니면 아직 본격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진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한 번 더 튕겨주는 효과가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확실은 없습니다.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을 그럼 배제하고 보고 실적의 숫자 볼륨만으로 따진다면 그 총량은 아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십니까? 올해는 좋은 실적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실적은 말씀드렸죠. 작년보다 확실히 좋을 거고 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 좋아질 건데 과연 그 실적이 났을 때 우리가 그럼 기계적으로 PER로 계산하는 것이 적정 주가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나스닥에 있는 동종 업종하고 비교했을 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주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가는 상관없이 주가 산업적인 상관없이. 것만 여쭤보는 거죠. 네. 실적 부분만 주가 빼고. 실적은 그래서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쨌든 올해 작년보다 좋을 건데 내년 연간과 올해 연간 중에 어느 쪽이 좋을 거냐 부분은 사실 올해 설비 투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도 내년까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글로벌로 전반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업황의 추이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걸로 보면 될까요, 박사님? 비메모리 쪽은 사실은 메모리랑은 또 완전히 다른 흐름이거든요. 네. 일단 메모리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비메모리는 그 구성하고 있는 제품군이 워낙에 다양한데 각각의 사이클이 틀리거든요. 네.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이클이 다른데 그걸 중첩하면은 결국 사이클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사이클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나빠지지도 않고 엄청 좋아지지도 않지만 대부분 루틴하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사이클이라서 네. 거기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사이클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을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약간
뭐 핵심 벤치마크 비슷하게 계속해서 랠리가 나와주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가 또 같이 펌핑 받는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고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쨌든 AI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어쨌든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수요에 대한.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우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먼저 선점하고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2024년 1월이니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도 작년 연말까지 쫙 땡겨가지고 NPU 뭐 그 뭐야 HBM 뭐 등등등등 해서 막 다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올 한 해 가장 핫하게 많이 화두가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성장성도 많이 실제로 산업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HBM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네. 다른 다른 부분은 사실은 기술을 좀 쇼잉한 수준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AI는 지금 이 플랫폼 업체끼리 경쟁이 붙어 있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전에 우리 데이터 센터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네. 그쪽은 수요가 계속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시장이 일단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주가를 같이 엮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주가를 안 보신다니까. 네. 사실 뭐 저도 금융권에 있지만 박사님 같은 정말 현업의 전문가분을 자주 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더 욕심이 나는데 이 HBM 시장을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HBM 마켓이 어차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걸 많이 가져고 삼성전자 많이 가져고 둘 다 배불리 먹는 그림으로 약간 선후의 관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전자라고 생각을 하죠. 아, 왜냐하면 둘 다-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잖아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혼자서 다 물량을 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항상 리스크를 분산하기 때문에 원벤다로 소울벤다로 가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노름에서 보면 지금은 어쨌든 HBM이 사실 하이엔드 제품을 위한 일부 마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확장되는 거죠. 결국 기술이 더 근데 레벨업 그 부분은 되면서. 저도 오늘 사실은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네. 네. 약간은 견해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HBM의 강력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안정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의 GDDR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또 짚어주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오, 진짜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양 시장은 같이 갈 것 같다 한동안 HBM이 다 독점할 것 같지 않다라는 비유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현재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분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예.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GDDR 부분은 이미 양사가 이미 뭐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로 다 올인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하는 것들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같이 간다면은 저는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가 뭐 HBM 시장 완전 거의 혼자 호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갭을 좀 메꾸게 되는 그 계기가 될 만한 시점에 올해중으로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체로 말하면 뭔가 수율 개선이 되고 퀄리티 개선이 돼서 뭐 엔비디아의 물량을 받는 그런 이벤트가 올해 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삼성 분들을 만날 때 같았으면 조금 내부 정보를 얻어가지고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고. 지금은 사실은 제가 커넥션이 없어가지고 네. 말씀드리기가 왜냐 그거는 사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그 중국 설비 투자 그 변수 빼고는 어떠세요? 삼성은 실적 자체에 핸드폰도 안 좋고 비메모리도 이번에 미스 크게 났죠? 메모리도 지금 쇼크 났죠? 이런 거 보면은 하이닉스는 HBM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업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매수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으로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인 찬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에 동의하세요?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네네네. 투자자님 분들은 거의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SK 하이닉스 주식은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와, 그 이유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야, 오해 제대로 하게 생겼는데.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회사 뭐 이런 이유는 아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분석이 쉬워요. 순수 반도체. 반도체 사이클만 예측하면은 이게 지금 주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근데 삼성전자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전 실적, 모바일 실적, 비메모리, 메모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지분법을 해가지고 다 삼성전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4개, 5개 산업 사이클을 다 분석을 해야지만 이 주가가 지금 살만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공감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내 분석으로 예상될 수 없는 것들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는 거고요. 어. 좋은 회사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이유로 못 산다라는 거, 안 산다기보다는.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원래 자기가 분석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막혀 있는데 네. 맞아요. 예. 박사님 계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쪽은 투자하는 거에 자유로우시군요. 하나금융에 있을 때는 못했죠. 네, 지금은 나오셔서. 자유로우시군요. 우린 지금 이렇게는 박사님 빨리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하이닉스 오늘- 하실 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제목 나는 한 번도 삼성전자 주식을 산 적 없다 이렇게 나가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극적입니다. 제 네. 삼성 분들하고도 이게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오해할 수 있어서. 농담이에요. 농담.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박사를 뽑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내가 분석할 능력이 안 돼서가 맞습니다. 네, 둘 다 좋은 회사죠. 마지막 질문 40분이니까 진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요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하이닉스 실적도 뭔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따로 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사실 3조 원 밑으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메모리 부분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못 미쳤기 때문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 3분기의 영업이익률을 제가 그려보면은 3, 4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메모리만은 아니고요. 반도체 부분하고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비슷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하이닉스만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뚝 뛰어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 3, 4가. 그렇게 보면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추겠다. 혹시 잘 나오면 좋은 거고요. 네. 너무 처음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레발 금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의외로 HBM에 대한 효과가 크게 빨리 나타나가지고 기대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해피하잖아요. 주가는 또 이미 14만 원 또 갔다 왔으니까. 맞아요. 또 기대값 설레발 선선 금지. 반영된 가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 삼성전자 실적, 중국의 설비 투자 요 얘기는 이제 주로 다른 언론에서 잘 안 하는 이야기여서 우리 박사님의 네. 좋은 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